63세 김영자 씨의 집. 며느리 서연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일 때부터 자신이 고아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이 이모 할머니 손에 자란 기구한 운명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녀는 피를 나눈 가족도 마음 둘 곳도 없으니 시집 오는 이 집만이 자신의 유일한 귀소이자 안식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안쓰러워 그녀를 친딸처럼 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의 뿌리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으며 그 어떤 친척과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을 우리 모두는 믿었고 점차 그 정막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무심코 흘린 낯익은 생활의 파편 하나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뿌리 없는 사람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숨겨왔던 과거의 조각이 우연히 튀어나온 것일까요? 63세인 제가 며느리가 말했던 그 옛 고향이라는 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저 제 마음의 작은 의구심 하나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옛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왜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면서까지 진실을 덮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뿌리 없는 고아라는 가면을 쓰고 남이 공들여 지은 둥지에 파고든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인간의 천륜이라는 뿌리는 인위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3입니다. 서울 토박이는 아니고 젊은 시절 대구 섬유공장에서 품질 검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눈썰미 하나는 정말 매서웠지요. 실오라기 하나 끊어진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퇴근하고 돌아오면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었지만 전기세 아까워 불도 못 켜고 창가에 앉아 노을빛에 의지해 부업으로 단추를 달곤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 민석이는 제 손으로 억척스럽게 키웠습니다. 호러미가 아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고 공부는 그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떨어지고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 기술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으니까요. 제대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도 그동안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해 말리지 않고 퇴직금을 털어주며 응원했습니다. 민석이가 30살 되던 해 여자 친구라며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크고 피부가 백옥같이 고운 게 참 얌전해 보였습니다. 나긋나긋한 말투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웃는데 첫눈에 마음에 쏙 들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하는 듯했고 말수도 적고 매사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한번 모시고 오지 그랬어. 그러자 아이가 눈을 아래로 깔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3살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모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도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살았어요. 강원도 평창에도 살았고 경상도 상주, 영천, 친척들이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었죠. 덤덤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이모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해결하는 게 버릇이 돼서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는 그 손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모 사랑 못 받고 눈칫밥 먹으며 컸을 텐데 원망 하나 없이 저렇게 반듯하게 자란 게 기특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가족은 없어도 생활력 강하고 성격 좋으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다짐했었죠. 민석이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는 친정도 없고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괜히 어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는 어머니 사람이에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틋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팔자는 사나워도 심성은 고운 아이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이라곤 이모 할머니네. 먼 친척이라는 사촌 오빠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서먹해 보이길래 과거가 너무 힘들어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뭐든 저한테 먼저 물어봤으니까요. 첫날 며느리가 채소를 씻으며 묻더군요. 어머니 시금치 데칠 때 소금 조금 넣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껄껄 웃으며 네가 그런 것도 아냐? 했더니 옛날에 이모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더군요. 그때 며느리는 이모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엄하셔서 TV도 못 보게 하고 사탕도 안 사주셨다고.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던 게 무서웠다고요. 어릴 때부터 빨래며 밥이며 혼자 다 해서 손에 익었다는 말에 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끓여준 동태찌개를 싹싹 비우며 어머니 손맛이 꼭 우리 이모 할머니 같아요. 라며 살갑게 굴기도 했죠. 정말이지 그때는 친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일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주고 학원 다니겠다면 학원비도 대줬습니다. 며느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걸 제가 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집은 어느새 며느리만의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했고 며느리는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 제가 장을 봐오면 무말고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경제권도 며느리가 쥐었습니다. 민석이 수입은 다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며느리가 주는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뜰하게 모을게요 하는 말에 믿고 맡겼지만 통장은커녕 잔고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아이니 이 정도 믿음은 줘야지 싶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무는 바로 사돈댁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림자도 못 봤으니까요.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성묘도 안 갔습니다. 이모 할머니 묘소는 너무 멀리 전라도 땅끝에 있어서요. 라는 게 핑계였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기억이 안 나요. 라더니 어느 날 이웃이 묻자 상주 곡감 마을 쪽이요. 라고 툭 뱉더군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황급히 아, 나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헷갈렸나 봐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정말 부모도 친척도 하나 없는 고아라는 게 사실일까? 과거가 저렇게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게 말이 되나? 5년 동안 그녀는 고아라는 설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잘 짜인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던 사람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해도 실밥 하나 튀어나온 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죠. 며느리의 그 완벽한 이야기 속에 튀어나온 실밥을 제가 잡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건 제 여동생 영숙이가 강원도 정선에서 손녀들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가 결혼 2년 차였죠. 동생 남편이 다리를 다쳐 농사일을 잠시 쉬게 되자 동생이 손녀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며칠 머물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각별한 사이라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저녁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침대 시트 빤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빨아야 하잖아요. 가족끼리 뭐 어떠냐, 하루 이틀 자고 가는 건데. 했더니 억지로 웃으며 애들이 험하게 쓰니까 더러워질까봐 그렇죠. 하더군요. 다음 날 동생이 가져온 옥수수를 쪄서 먹는데 며느리는 입도 안 댔습니다. 조카 손녀가 거실 카펫에 주스를 조금 흘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거기서 먹으면 어떡해. 이거 직구로 산 비싼 건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동생은 쩔쩔매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다 큰어른이 왜 소리를 질러. 했더니 화낸 게 아니라요. 얼룩질까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동생네가 잠든 후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사촌 오빠 왔을 땐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아무 말 안 하더니 내 동생한테는 왜 그리 쌀쌀맞니? 한참 침묵하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솔직히 이모님 식구들 좀 촌스럽잖아요. 애들 옷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어머니 이제 서울에서 우아하게 사시는데 시골 티나는 친척들 때문에 남들이 흉볼까봐 그렇죠. 촌스럽다, 시골 티난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지금 내 동생 무시하냐? 제가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라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누구보다 가난과 서름을 잘 안다던 아이가 제 혈육을 저렇게 경멸하다니요. 동생이 흙 묻은 손으로 농사지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정성을 촌스러움으로 치부하는 걸 보며 저는 이 아이의 가난했던 과거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노후자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위험해요. 라며 제 통장 잔고를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조카 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요즘 누가 조카한테 돈을 써요. 어머니 노후가 더 중요하죠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돈이 딴 데로 새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친척들을 싫어하는 걸 넘어 본인의 친척이 없다는 걸 일종의 깨끗한 신분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고아라면서 브랜드는 기가 막히게 따지고 민석이의 어린 시절은 안 물어보면서 강남 미용실 가격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은 모른다면서 귀신 나오는 날짜는 따져가며 밤 외출을 삼가더군요. 결정적인 단서는 TV를 볼 때 나왔습니다. 육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 경북 상주 감나무 밭을 보여주는데 리포터가 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게 장관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저맘때에 밭에 나가면 떨어진 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끈적하고 달큰한 그 냄새. 제가 동작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너 이사 많이 다녀서 기억 안 난다며. 밭 냄새는 기억나니? 며느리가 흠칫 놀라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이모 할머니가 한 번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나서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확신했습니다. 저건 잠깐 스쳐 지나간 여행객의 기억이 아니다. 며칠 뒤 저는 보험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최봉순이라는 계명 전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최봉순. 촌스러운 옛날 이름. 그녀가 철저히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문득 택배 받을 때 제가 실수로 봉순이라고 썼는데도 자연스럽게 받아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밤늦게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니까요. 나 죽은 사람 취급하라고 했잖아요. 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사세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전화 끊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서늘했습니다. 고아라더니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누구에게 죽은 척하라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이라는 곳에 가봐야겠다고
그녀가 진짜 불쌍한 고아인지 아니면 천륜을 저버린 독한 여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가서 팥 좀 사오마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TV를 보며 내 올 때 우유도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저는 시장이 아니라 상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타고 증명서에 적힌 주소지 근처 면사무소 앞에서 내렸습니다. 볕이 따가운 오후, 한적한 시골 마을, 길 가던 할머니에게 핸드폰 속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가씨 아세요? 이름은 최봉순인데 할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더니 이거 봉순이 아녀? 그 집 막내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맞아요. 이 집 어디예요? 저기 저 감나무 많은 집 뒤편 파란 지붕집이요. 봉순이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고 엄마는 마늘 까서 파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지. 할머니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근데 봉순이게 서울로 시집 가더니 연락도 끊겼다며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했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집, 마당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햇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는 노인네가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저기 봉순이 어머니 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며느리와 눈매가 똑 닮았습니다. 누구요? 저. 봉순이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마늘 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을 못 잇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줄 알았는데 노인은 한없이 작아지며 물었습니다. 우리 봉순이 잘 사는가요?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살아요. 그럼 됐어. 그럼 됐지. 노인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걔가 연락 안 해도 우리는 원망 안 해요. 우리처럼 못난 부모 보여주기 싫었겠지. 시댁에 흠잡힐까봐 그랬겠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며느리 옆에 허름한 옷을 입은 부모가 어색하게 서 있는 사진. 뒷면엔 빗돌배뚤한 글씨로 우리 딸 봉순이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전해주시구려. 우리는 걔가 잘 살면 그만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사진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선택한 페류나였습니다. 가난이 못 배운 부모가 부끄러워 자신을 낳아준 뿌리를 난도질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 거실에선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는 대답 없이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저는 자리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상주에 다녀왔다. 순간 며느리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상주요. 거긴 왜? 네가 기억 안 난다던 그곳, 네 고향집에 다녀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고향은 없잖아. 이모 할머니 댁 말하는 거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아니, 최봉순 내 엄마. 아빠 보고 왔다. 다리 저는 아버지, 마늘 까는 내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서울 가서 부모 버린 딸이라고. 며느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석아, 내 처 고아 아니다.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셔. 민석이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너무 가난한 게 싫었어요. 쥐 나오는 집도 싫고
냄새나는 부모님도 싫었어요. 오빠랑 어머니가 알면 저 무시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랬어요. 그녀는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네 집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었어요. 과거를 다 지우고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해? 네가 무시당할까봐 겁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부모를 무시한 거야. 내 부모는 지금도 내 걱정만 하더라. 너 잘 살면 됐다고 사진 한 장 끌어안고 사는데 넌 여기서 명품 타령이나 하고 있었어? 민석이는 배신감에 고개를 돌려버렸고 며느리는 제 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민석이 내 뜻에 따르마. 하지만 살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경제권 다 내놓아라. 둘째, 오늘 당장 나랑 상주 내려가서 내 부모님께 사죄해라. 안 그러면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상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부모님 내복과 현금이 들어 있었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며느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 나와 있던 친정어머니가 우리를 봤습니다. 봉순아.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녀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왔으면 됐다. 밥 먹자.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감나무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면서도 습습한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뿌리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요. 상주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더 이상 브랜드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상주에서 가져온 곶감 상자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이거 엄마가 직접 말린 거예요. 못생겼지만 맛은 좋아요. 제가 하나 집어 먹어보니 달고 쫄깃한 게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맛있네. 내 엄마 정성이 들어서 그렇겠지. 제 말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를 지탱해주는 진짜 얼굴, 나의 뿌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숨겨왔던 건 가난한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부정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인정하고 보듬을 때 비로소 단단한 땅 위에 설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의 거짓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륜을 어긴 죄는 씻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